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출마냐 입각이냐. 2019년 봄날 청와대 뜰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개각과 관련해 보고하는 자리였다. 대통령께서 깊은 눈길로 나를 쳐다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면서 법무부 장관 입각을 언급하셨다. 나는 깜짝 놀라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고사했다. 집무실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2011년 12월 7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린 더 위대한 검찰 토크 콘서트가 떠올랐다.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행사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 뒤를 캘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으로 흔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초반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에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겠다는 분들은 빨리 보내드려야 합니다. 검찰이 집단 항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돌아보면 자기 예언적인 발언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필요성, 피의 사실 공표의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역설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소신만큼이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검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했다. 사회자였던 나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와 관련해 문재인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관중에게 질문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관중은 크게 웃었지만 나는 당황했다. 사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 의지가 굳센 분이었다. 김선수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들은 개개인으로는 훌륭한 분도 있는데 일단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완전히 조직 논리로 똘똘 뭉쳐서 움직입니다. 검찰개혁 방안에 있어 개혁의 방향이 올바르면 평검사들이 먼저 난리를 치고 집단 항명할 것입니다.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면 그 검찰개혁 방안은 올바른 것입니다. 2011년 이 대화를 생각하니 대통령의 제안이 즉흥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이후 대통령께서는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말씀하셨다.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현재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권력기관 개혁은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랍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뜻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른 후 다른 보고를 드리는 몇 번의 자리에서 나는 야당과 언론이 맹공을 퍼부을 공격 포인트를 보고드리며 고사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가는 문제점, 민정수석 역할에 대한 평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한 부유함, 국가보안법 전과, 폴리페서 공격 등이었다. 장관 후보 지명 이후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나는 준비해온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께 드렸다.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다.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이 기획과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법무부로 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법무부에서 마무리할 일이 많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고민이 커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 의논드렸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노 실장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기에 조 수석은 바로 학교로 못 갑니다. 출마하든지 입각하든지 일을 더 해야 합니다. 나는 출마를 권합니다. 청와대 안팎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도 상의했는데 다들 같은 의견이었다.
대부분은 내 고향인 부산이나 내가 오래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적지 출마를 권했다. 정치인으로 변신하라는 요구였다. 고민이 깊어졌다. 출마를 하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 임명직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학교에 사표를 내야 한다. 나는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학교 복귀 후 집필할 연구서도 있었다. 논문 지도 학생들이 얼굴도 떠올랐다.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입각을 선택했다. 2019년 하반기 온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이루어진 후 당시 상의했던 사람들과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나를 위로하면서도 질책했다. 왜 그때 출마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민정수석 퇴임이 결정난 즈음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자리가 한 차례 더 있었다.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직을 다시 언급하시기에 나는 후보 검증을 받겠다고 말씀드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후 재산을 포함해 나는 물론 가족과 관련한 모든 공적 기록은 청와대 검증팀으로 제출되었다. 집무실로 돌아와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011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되짚어 보았다.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의 기초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 후보자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후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장관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므로 법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 검찰개혁 외에도 법무부의 소관 업무인 국가송무, 범죄 예방정책, 행정과 교정,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 변호사 시험 제도 등에서 개선점을 찾아 정리해 놓았다. SBS의 놀라운 예언 보도. 2019년 8월 9일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후보 수락 인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을 빌렸다. 서해 맹산.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의 정신으로 법무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검찰의 저항,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예상했지만 나와 내 가족 전체가 형극의 길로 내몰리고 진영 간 대격돌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졌고 사무실이 마련되었다. 준비단장은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고 장관 후보 정책보좌관으로 조두현 검사와 김미경 변호사가 합류했고 대변인은 박재혁 검사가 맡았다. 김미경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 호흡을 맞추었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정책과 업무 준비에 힘을 쏟을 수가 없었다. 언론 공격에 맞서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오늘은 이 매체, 내일은 저 뉴스, 검찰발 뉴스는 끝이 없었다. 검언정은 가로등 전멸기 사업 뒤에 내가 있다고 보도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다. 사모펀드가 나의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기막히고 황당했다. 동생 부부의 사생활을 파고 다녔다.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다.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의 비석 사진을 찍어 올리는 정치인도 있었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었다. 저주의 굿판이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야당은 나에게 인사청문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무수한 의혹 제기에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 여러분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하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마치고 새벽 2시 30분쯤 국회를 빠져나오는데 시민들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직이나 단체에서 온 분들이 아니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차에서 내려 악수를 하고 국회를 떠났다. 부족함이 많은 나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에 새겼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마지막에 나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마무리 발언을 했다. 검증 기간에 저나 제 가족이 검증 대상이 됐고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불찰이나 부족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실망이나 분노와 비교하면 저나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택받은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또 혜택받은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나 부의 세습 문제에 둔감했습니다. 후에 제가 장관으로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임명권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9월 6일 자정 인사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날 9월 7일 SBS 이현정 기자는 정 교수가 연구실 PC를 이용해 위조한 표창장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문재인 사모펀드가 조국 펀드라는 황당한 주장이 널리 유포된 상태에서 이 보도는 나에게 대한 비판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 보도는 SBS의 2009년 5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의 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검찰이 강사 휴게실 PC를 임의 제출 형식을 빌려 확보한 것은 9월 10일 저녁이었고 포렌식을 한 것은 9월 11일이었다. SBS는 무려 나흘 전에 예언 보도를 한 것이다. 연구실 PC가 아니라 강사 휴게실 PC라는 점에서만 오류가 있었다. SBS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미래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유튜브의 유시민의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9월 10일 오후 KBS 기자들도 표창장 파일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의아하고 궁금하다. 이 보도의 최초 정보 제공자는 누구였을까? 첫째, 표창장이 발급되었음을 알고 있고 둘째,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알리고 싶은 사람만이 검찰 또는 언론에 제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강사 휴게실 PC를 확보하기 전이다. 누구일까? 동양대 관계자 외에는 없다. 강사 휴게실 PC와 그 속에 든 전자정보 확보 시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가? 표창장 발급에 있어 최성해 총장의 명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가? 최 총장은 표창장의 존재를 언제 인지했는가? 표창장 파일이 존재한 강사 휴게실 PC는 파일 작성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가 등은 정 교수 재판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상세한 언급은 삼가하겠다. 둘로 나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나 여론은 양분되었다. 극렬한 임명 반대와 열렬한 지지로 쪼개졌다.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창은 전쟁터로 바뀌었다. 조국 수호,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구속, 조국 사퇴하세요로 검색어 경쟁이 벌어졌다. 진보 진영 내부도 갈라졌다. 홍세화, 진중권 등 이름 있는 좌파 지식인들을 나를 격렬히 비난했다. 전통적인 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들었다. 부산 외국어대 이광수 교수는 일부 진보가 나에 대해 매우 심한 적개심을 보였고 조국 수호는 기득권 수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었다. 조국에게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 사회주의였다가 변절해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민정수석으로 제대로 일을 못한 무능력자다 등이었다. 김경률 회계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나를 권력형 범죄자로 몰아갔다.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 개혁 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고민이 깊어졌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장관 되려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오히려 국론 분열의 당사자가 되어버렸다. 자괴감이 몰려왔다.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당정청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정의당은 9월 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정의당의 고뇌가 읽혔다. 우회적인 임명 불가 의사 표명이었다. 이후 정의당은 당시 나에게 데스노트를 날리지 않았음을 반성한다고 했다. 반면 당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또 다른 돌격이 있을 수 있다. 출렁대는 언론과 국민 여론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호남은 압도적으로 조국 후보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한편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 내에서도 임명 철회와 임명 강행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금태섭 의원은 내로남불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임명을 반대했고 이철희 의원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단지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명 강행을 주장했다고 들었다. 당내 의견을 취합한 후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임명 강행의 방침을 정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쪽 몇몇 고위 관계자들은 철회 의견을 냈다고 들었다. 이러한 소식이 나에게까지 들리자 자진 사퇴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했다. 나 하나만 가족만 생각하면 그만두고 싶었다.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여권 인사들과 여러 차례 상의했다. 이들은 나의 임명이 정무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진 사퇴는 절대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검, 언, 정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잡아 족쳤던 상황과 같다고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무력 시위, 문재인 정부 군기 잡기가 시작되었다면서 검찰의 공격에 무릎을 꿇으면 이후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더라도 검찰개혁은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도 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퇴창장 위조 기소 외에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나뉠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검찰개혁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 조직을 지키고 집권세력 길들이기에 나섰다. 조국 수사는 시작에 불과하고 집권세력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봤다면 다른 한쪽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그럴 리가 없다. 조국 수사는 개인 비리 사건에 한정될 것이다. 조국 장관 후보와 가족의 흠결로 인한 정무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했다. 광기의 사륙. 어느 쪽이 본질을 꿰고 있었을까? 나는 다음 세 사람의 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본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2020년 9월 시사인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조국 대란은 검찰개혁과 그에 대한 검찰의 저항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 전과 후의 검찰의 기조가 달라집니다. 지명 전에는 지명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저항을 합니다. 지명 후에는 검찰이 힘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나는 지명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지명이 검찰개혁 의지 바로미터라고 봤습니다. 2019년 하반기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국대 이종필 교수는 한국일보에 광기 어린 검찰권 남용을 규탄하는 칼럼을 썼다. 조국이 낙마하고 그 자리에 다른 후보자가 들어서면 지금의 광란적인 공세가 사라질까? 자신이 기득권을 지키려 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려는 사람들은 아마 더욱 기세를 올려
사법개혁 자체를 무산시키고 여세를 몰아 총선까지 내달릴 것이다. 온 가족의 신상과 사생활을 까발려서 조그만 의혹이 꼬투리라도 붙잡아 인신공격의 융단폭격을 마다하는 지금의 무력시위는 잠재적인 대안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과연 누가 지금의 광기를 버티면서까지 사법개혁을 위해 장관 후보자로 나서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논란은 단지 조국 후보자 한 명을 둘러싼 대립이 결코 아니다. 행여 조국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한 개혁 의지를 가진 인물이 다시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그때는 사돈의 팔존까지 뒤지고 몇 자리까지 아예 파헤쳐서라도 주저앉히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더 도덕적이고 더 개혁적인 후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다. 이 광기의 사륙을 나는 규탄한다. 그것이 적어도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 믿는다. 2019년 하반기 촛불 집회에서 촛불 국민 언니라는 애칭을 얻으며 활약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주의를 지적했다. 참여정부 때 대선 자금 수사 과정에서 안대희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적이 있어요. 검찰은 검찰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내세워 국민적 여망이 집중된 수사를 수행함으로써 검찰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그 상황이 지나면 다시 과거의 검찰 권력으로 돌아가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어요. 윤석열은 안대희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대희나 윤석열이나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법의 정의나 민주정부가 아니라 검찰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시간 2019년 9월 9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9월 6일 오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그날 밤 9시부터 자정까지 나의 장관 임명에 관해 참모진과 회의를 열었다. 9월 8일 오후 4시쯤 당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임명과 지명 철회라는 두 가지 초안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 초안을 놓고 자구수정을 했으며 8일 밤 결심을 하셨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바깥의 의견도 여러 통로로 청취한 것으로 안다. 정말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나는 9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수고한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감사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윤건영 의원은 2020년 1월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은 있었지만 그 의혹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라며 당시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건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성현철 기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조직이 사활을 건 듯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조국이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오히려 더 강화한 듯 보인다.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대거 동원된 수사와 중요한 정치적 고비 순간을 맞춰 진행된 압수수색, 청문회 종료 직전 장관 부인 기소, 이후 진행된 피의 사실 흘리기 의혹 등이 오히려 임명 강행 쪽으로 뜻을 굳히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한편 한겨레는 문 대통령 귀국 직후인 9월 7일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해 조국 의혹이 심각하다. 조국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측은 이를 부인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의원이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혔다. 즉 장관 임명 발표를 앞둔 주말에 윤 총장이 김 수석에게 전화해 이게 뭡니까? 내가 30군데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포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도 지명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라는 시사인의 질문에 사실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요청했어요. 내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상은 사후 몇몇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서 들은 바와 일치한다. 고통스러웠던 임명식. 9월 8일 나는 청와대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았다. 임명식에는 통상 배우자를 동반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9월 9일 청와대로 들어가 장관 임명 수요 장소로 들어가는데 만감이 교차했다. 민정수석 시절 장관으로 임명되는 분들을 환하게 영접하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준비된 차담 테이블로 가니 얼마 전까지 동고동락했던 실장과 수석들이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 역시 침통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서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으랴. 정우영 안보실장이 다가와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고생이 많았죠? 힘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정 실장은 민정수석 근무 시절 청와대 참모진 최고 어른으로서 부족한 나를 많이 격려해 주셨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과 악수할 때 주 실장 눈에 맺혔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주 실장은 참여정부 경호실 가족부장으로 관저 경호를 담당했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는 봉하마을에서 경호팀장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신 분이었다. 내가 당하는 꼴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았다. 청와대 시절 호흡이 잘 맞았던 강기정 정무수석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으며 힘내시게요 라고 말해 주었다. 김우혜숙 인사수석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여식이 시작돼 대통령께서 오셔서 악수할 때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할 때 나는 대통령과 차마 눈을 맞출 수 없었다. 무참한 심정이었다. 지금도 수여식 사진은 꺼내보지 않는다. 수여식 끝에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셨다. 유례 없는 일이었다. 나와 관련된 부분만 소개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이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가슴이 찌릿했다. 절로 눈이 감겼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다. 낯이 뜨거웠다. 임명식을 마친 후 대통령께서 잠시 따로 보자고 하셔서 집무실로 갔다. 민정수석 시절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기 위해 들렀던 방이었지만 방문의 무게도 방 안의 공기도 무겁게만 느껴졌다. 대통령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나는 송구한 마음을 표했고 대통령께서는 그간의 고초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다.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래 장관직에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후임자를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속도를 내서 개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배우자가 전격 기소된 상황이었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나는 물론이고 정경심 교수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알고 있었다. 권력형 비리 주장은 정말 황당했다. 이후 기소가 이루어진 인턴 체험활동 증명서 건에 대해서는 실제 활동을 했는데 무슨 형법적 문제가 되겠냐는 아니하고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멸문을 꾀하는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검찰이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다면 야당과 언론의 공세는 더욱 격화되고 여론도 더 나빠질 것이다. 36일짜리 장관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러한 판단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했다. 임명 당일 후임자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얄궂은 상황이었다.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족 누구도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8월 9일 장관 지명 이후 꼬박 한 달간 이어진 검, 언, 정의 합작 공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공세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전개되리라고는 추호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혹독한 시련의 가시밭길을 깔아놓고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 벌어진 사태를 예상했다면 대통령께서는 절대 입각을 권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문 대통령이 발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시 문 대통령이 선택한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표적 수사하리라는 것을. 나는 장관 지명을 끝까지 고사해 학교로 돌아가고 흠결이 전혀 없는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무의미한 상상을 한다. 내가 자진 사퇴했다면 국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한번 뺀 칼을 도로 집어넣을 리는 없었으므로 장관 지명이 철회되었다면 어땠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타격하는 수사를 벌이지 않았을까? 윤 총장은 보수 진영에서 대권을 꿈꾸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역할만 수행했을까? 보수 여당과 언론은 순순히 검찰 개혁에 동참했을까? 검찰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입법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